이게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끝없이 이어진다. 이건 그러니까 이 책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의 그냥 동북아 외교사야. 동북아 외교사를 사전처럼 그냥 쭉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를 하면서 이 일본 투파원도 하고 중국 투파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쭉 그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안식년을 맡아서 뭐 쭉 정리를 한 뭐 그런 책이고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정리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썼게 돼. 사실 이런 식의 책은 계속 쓸 수 있어요. 끝없이. 지금 여기 제목, 이 표지에 보면, 표지에는 마치 트럼프가 가운데 있고, 시진핑하고 아베가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은 트럼프는 안 나와요. 사실상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끝나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트럼프 5년간 어땠는가, 4년간 어땠는가 생각하면 이 책을 또 더 붙일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정 증거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야, 읽으면 읽을수록 끝도 없구나. 구구절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2부가 주로 일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3부는 주로 중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동북아 외교를 보면 역시 특징적인 점은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실용주의를 압도하면서 외교에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 일본도 문제지만 사실 중국도 엄청나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마리청이나 자오거바오나 이런 학자들이 조금 이견을 제시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그 공국주의화 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일본이 발전하면서 처음으로 인력거를 항상 그 아시아인이 끌고 백인이 타고 다니는데 일본이 발전한 이후에 백인이 인력거를 끌고 아시아인이 타는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그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팩트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일본을 저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엄청 두드려 맞고 마리청이라는 인민일보 또 기자는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다른 얘기 일본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완전히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사실상 회사 잘리고 뭐 군소 매체로 계속 옮겨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그 민족주의에 압도돼서 완전히 지금 뭐 말살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민주당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거든요. 어떤 그 일본이 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미국에 밀착해 있는데 사실 그 일본 정부를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어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간극을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반일 정사가 워낙 압도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 말이 통하는 상대가 등장했다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 그 활용할 만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그 민족주의 정서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최병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이익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중국이 그 적극적으로 일본과 화해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화해해서 좋을 게 없다 이거죠. 차라리 일본을 적으로 돌려서 국내 정치에서 공산당의 지배를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고 뭐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미일 동맹을 깨고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될 것도 아닌데 뭐 일본과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게 사실 커다란 뭐 이렇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재치 같은 사람이 뭐 하노이인가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 외상회의인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다른 외상들한테 다구리를 당하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모두 까기로 다 이렇게 두드려 까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이 확실히 달라졌다. 옛날에 그 중국이 아니라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마구 보이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저는 이 책에서 좀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그 외교 비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좀 재밌었는데 바이든이 정권 잡았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바이든의 외교 스타일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452쪽 보면 캠벨은 2011년 바이든과 중국을 함께 방문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외교였다라고 평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외교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약간 좀 비꼰 건데 뜬금없이 어떤 시인이나 아일랜드 전통 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역사적 사건이나 196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끌고 들어왔다. 흥미롭지만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늘 그렇듯 아베를 만나서도 사람 좋은 조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접근해 넌지시 역사 전쟁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아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이든 약간 좀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걸 보면 약간 좀 실없는 좀 이렇게 수다쟁이? 이 양반이 외교 이렇게 우선 어떤 과연 앞으로 4년간 어떤 외교를 할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472쪽에는 오바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472쪽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오바마는 8년 동안 재임하면서 외국 정상과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낸 적이 극히 드물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바마 보면은 이제 뭐 청소부하고도 이렇게 주먹 인사하는 사진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싸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도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 측근에 한정되었다. 그의 참모진이었으나 이너서클에 끼지 못한 자들은 오바마를 존경하기는 해도 그에게 인간적 애정을 느끼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화적인 그 모습을 가장한 그런 정치인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정치인이 뭐 다 그렇죠. 그게 정치인의 장점이에요. 국민이 보기에만 좋아 보이면 돼요. 사실. 자, 뭐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486쪽에 보면 중국 내에서 이 민족주의가 심해지니까 이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황당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파격을 택했다. 486쪽에 보면 어떤 작품에서는 중국군이 돌멩이를 던져 일본 전투기 돌멩이로 일본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다른 작품은 중국인 영웅이 총알을 피해서 용케 검으로 반격한 후 맨손으로 일본군 몸의 반을 갈랐대. 뭐 이런 거. 그 밑에 거 더 황당해. 유명 여배우가 연기한 어떤 인물은 음부에 수류탄을 숨긴 채 수감된 남자친구를 면회하러 감옥을 찾아갔다. 여자와 제외한 남자는 여자의 아랫도리에서 꺼낸 수류탄을 터뜨려 일본 외교관들까지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기이한 항일극이라는 거죠. 비웃음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너무 이 국가적인 정서를 압도해버리면 이렇게 문화 예술 분야에까지도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거지. 그래. 요즘 그 중국 영화 중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한 영화 있잖아요. 중국이 코로나 극복한 얘기를 담은 거의 뭐 엄복동을 넘어설 정도의 아주 엄청난 망작이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신난 그런 걸 또 1,000만 명이 넘게 보고 막 1억 명이 봤다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에 압도되면 이 그 표현의 자유, 어떤 학문의 자유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건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사실은 너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도껏 해라죠. 너무 심하다 이거야. 뭐 암살이나 뭐 그런 밀정 뭐 이런 영화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 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재밌었던 점은 방금 전에 발제도 나왔지만 실제로 항일 전쟁은 국민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한 게 아니고 공산당은 항일 전쟁할 때 피해 있었고 대장정이라 그래서 연안으로 저 끝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항일 전쟁을 한 건 국민당 정권이었고 그거 하느라 국민당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약해진 새에 공명당이 다시 힘을 얻어서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거고 그래서 국민당은 다시 대만으로 도망갔고 그 덕분에 모택동은 일본한테 고마워했다는 거잖아요. 니네가 침략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우리가 국민당 물리치고 정권 잡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그렇게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정권을 독재를 하려다 보니까 외부의 적이 필요하니까 일본을 끊임없이 일본 공국주의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활용하는 거고 뭐 사실 뭐 그렇다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객관적인 어떤 그걸로 잘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국뽕에 너무 취해가지고 같이 민족주의에 심취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좀 위험하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초기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일본이 그렇게 먼저 치고 들어온 측면이 있으니까 뭐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난 시간에도 최영천 보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크게 안 되게 잘 회피하는 게 말로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잘 이렇게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게 회피해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힘든 책이었는데 읽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이름은 뭐였죠? 안지입니다. 안재인 씨 소감.
저는 읽었던 게 책을 못 읽어가지고 이거 질문한 거 위주로 읽었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중간에 15장, 13장 정도 14장이구나. 14장 중간쯤에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백성 관계를 그 대표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교수님도 설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예전에 생각보다 많은 전쟁 같은 게 지휘관들의 자존심 때문에 막 이러기도 했다는 얘기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떠오르게 됐었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나오는 양궁 특별구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18년부터 19년까지 저기 군대 공군에 가가지고 했던 게 저기 양궁 특별구역 맨날 쳐다보는 거였는데 네, 그때 보면은 저 딱 아래쪽에 이어도 부분에 중국의 양궁 특별구역, 우리나라 양궁 특별구역, 일본까지 세 개가 다 붙여 있어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게 그 양궁 특별구역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는 안 나오던데 군사적인 의미가 따로 없거든요. 군사적. 그게 거기에 뭐 침몰부터 해가지고 바로 미사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식별만 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알려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냥 딱 연락만 하면 돼요. 우리 들어간다 이렇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간다고 아니고 들어가면 그냥 저희가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들어가야 막을 수 없고. 왜냐하면 거기 우리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저희가 전쟁할 수 있는 그 대비해야 되는 그 선이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근데 중국 쪽이 일본 쪽보다는 맨날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 보면은 중국 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서해 쪽에 거의 끝까지 왔다가 그 딱 대비해야 되는 그 선 직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2번씩은 보는 거 같아요.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그 직전까지. 아니요. 그냥 들어간다 말하고 와가지고 딱 전쟁해야 되는 그 타이밍 직전까지만 와가지고 그게 그 선을 넘으면 왜냐면 일단 중국도 뭐 전쟁하지 않지만 일단 그 비행기 데이터에는 적국으로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쏴도 되는 그런 건데 딱 거기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실무자들은 그쪽에 보면은 이거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런 게 되게 신경 써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정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방공 특별구역은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중국도 그냥 알리지 않고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할래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에티켓 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냐면 그거는 정말로 자기 영해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와야 그냥 대비할 거 아니야 하면서 딱 검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쪽에 알리고 들어오면은 그냥 못 막아요. 근데 안 알리고 들어왔으면은 거기 연결되는 AOC라고 해야 되나? 그 관제탑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달라고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어디에 수속된 비행기도 아니다 하면은 그때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있는 공식 구역인데 네. 그 선에는 그냥 전화만 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애티튜드 그 매너의 문제인 거지. 그 영공은 아니니까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갑니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걸 왜 니네 맘대로 정했냐. 중국의 불만은 그건 거지. 애초에 그걸 정할 때 중국이 국력이 약했었고 그러니까 중국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맘대로 정했던 거고 중국이 나중에 국력이 세지고 나니까 왜 니네 맘대로 그걸 정해? 이러면서 다시 지네 맘대로 또 정한 거고. 그래서 그걸 밀렸다는 말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게 우리가 원래는 전에는 안 알리고 다 덮는데 왜냐하면 그냥 공개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알려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오면 한 번은 안 알리고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중국이다라는 거를 받고 나서 그 대구랑 오산에서 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그리고 아까 윤기적인 말씀하셨던 바이든 행정부가 그때 한국 의견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제 한중일 아시안 플러스 한중일 알제도 체결을 했는데 여기는 미국은 안 떠났으니까 미국이 다시 또 TP를 끌고 와서 한국을 압박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최근에 나왔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과연 한국은 그렇게 못할 것인지
잘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원 씨. 저는 그 전공 식별구역 설명해 주신 건 사실 저도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궁금하네. 저는 후방에서 헌병하느라 그런 거 운동은 빡세요. 뭐 내용적으로는 그냥 저는 많이 배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되게 기자시다 보니까 느꼈던 특징은 엄청 사건 위주다 책이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건과 인물 위주죠. 2015년에 중국 공산당이 종전 그 기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큰 이유를 들어서 아베와 오바마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이제 그 링컨 기념박물관에 들어가고 이런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또 강화가 됐다. 뭐 이전에는 뭐 종전 50주년 맞아서 그때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엄청 긴박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여유롭게 그리고 엄청 내용이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한 것 같고 천천히 나중에 결정은이라도 한 번 더 읽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네, 송가연 작가님. 저는 세 번째잖아요. 처음 했을 때 약간 놀랐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재밌는데 내가 뭐지? 약간 이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약간 좀 피곤 아니라 약간 이 사람 약간 건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핵심이 아닌데 이렇게 길게 썼어. 약간 이렇게 건조하면서 읽어서 세 번째는 그냥 읽었는데 어떤 거는 정리를 살짝 안 돼서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게 되게 우리 예전에도 나왔는데 그 일본이 해가쿠를 누가 이제 어떤 당에서 이렇게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이시하라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시하라가 도쿄도에서 도립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일본이 그냥 국립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국유화를 한 더 거죠. 커질 것 같아서 그렇게 국유화를 하는 게 더 커지지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시하라가 사게 하는 것보단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했지? 약간 그 일본의 사고방식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걸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게 더 자기 우리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국유화를 했어.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시하라가 살 거란 말이에요. 이시하라가 그건 개인 소유 아니에요? 이시하라는 근데 극우 정치인이잖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 도쿄도에서 하겠다는 이시하라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도쿄도 예산으로 그렇지. 도립이 되는 거지. 도립보다 국유화가 더 큰 거 근데 도립되고서 이제 자기가 그런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막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기 전에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되고 그걸 사면 이시하라가 거기 가서 당연히 세레머니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땅 됐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 칠 테니까. 수도 있고 정말 진짜 막 말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겠다고 이제 국유화도 그것도 뭐 그건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황당한.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 미스죠. 그거 설득을 제대로 했어야 돼. 이걸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 저는 약간 조금 이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완전 아마추어였어요. 맞아. 외교에서 완전 아마추어였고 실력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일본에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난징 때문인 거죠. 그게 제일 핵심인 거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그것뿐이겠어요. 진짜 악행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진짜 내가 너무 이거는 그냥 약간 빡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일본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장기 감정을 갖는 게 이해는 되기도 하지만 은근히 중국은 또 그걸 활용해서 되게 바랄 것도 같아요. 일본이 성하지 않기를 바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한 거고 외부의 적으로서 일본만큼 좋은 게 없지.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네버 엔딩이라는 거지. 그냥 제3자가 그 정도는 해야 그거는 넘어가고 우리가 독일이 우리가 봐도 그래 저건 정도는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최진 국장님. 네, 저는 재밌었는데 이게 너무 그 호주 작가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도 일본 편에 섰다 서양의 어떤 시각에서 이거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공산당 까면서 뭐라고 하지 그
결국에 이게 한일 전쟁이 아니었고 공산당이 니네들이 그 일본이랑 싸운 게 아니라 국민당 싸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 북한이나 뭐 한국이 약간 민족주의 개념에 있어서는 사실 같은 그 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당으로 이걸 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런 서양의 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일본은 뭔가 대화 가능한 상대인데 중국은 정말 대화 가능하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것처럼 제가 또 약간은 그런 경계하는 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좀 관심 있게 워낙 그 동아시아 지금 힘의 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이제는 우리 세상이 열렸다 이러면서 이제 마웨이로 시진핑 막 주장 막 마웨이를 가면서 생각고 열도에서 정말 전쟁이 날 뻔했더라고 보니까 그 시진핑이 잠깐 2주 동안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미국이 살았다는 게 전쟁. 네, 그런 거죠. 왜 살았다는 아니 김정은 잠깐 사라졌을 때 막 완전 막 감돌잖아. 저는 감돌잖아요. 막 근데 전쟁 날 건데 왜 살았대? 뭐 몰래 전쟁 동성이나 끝났지 이런 뭐. 것들을 다 숨기는 거죠. 왜냐면 그 적장이 살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거의 전쟁 날 뻔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전쟁의 사망이 지금 올랐고 전쟁의 사망이 올랐는데 이게 어디 싱가포르에서 할지 뭐 홍콩에서 할지 한반도에서 할지 이거는 사실 사망이 올랐고 이제 여기에서는 안 나온 거는 이제 미국의 패권이 이제 지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는데 사실 미국이 서서히 그 어떤 패권을 잃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있고 중국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교차점에서 지금 동북아시아가 사실은 힘의 균형이 어떤 미국 중심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가 뭐 겪었던 일들 뭐 이들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막 겪게 되잖아요. 막 아베가 막 무역 규제를 하고 들어오고 막 남북 관계 갑자기 막 진전되기도 하고 막 혼란이 있는데 이런 동북아시아의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그 해방 이후 그런 세대 중에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게 될 거고 이게 하여튼 전쟁이라든지 정말 평화 정착되든지 우야랑간 뭔가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또 관심 있게 봤던 것이 그 시진핑이 그 싱가포르 때 그렇게 예민하게 그런 반응했던 그 배경에는 그 보시라이 그 사건이 되게 컸구나.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헤게모니 싸움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부의 적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과거사 문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자극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이거를 충분히 활용한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 미국과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대리전인 거죠. 일본이나 한국을 대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무서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성 선배님 음소거 끄시고 우리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발제 들은 소감. 자리 계신가요? 왠지 자리 안 계신 것 같은데. 있어. 네, 오랜만에. 우리 여기 사진은 우리 딸입니다. 저를 많이 닮은 딸인데 아무튼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뭐 뜨겁고 좋네요. 예. 근데 아무튼 책을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고 사실 오늘 발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생각은 어찌됐든 BTS 발언을 놓고 이제 유교와 관련돼서 중국과의 어떤 좀 이렇게 이런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가 나서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중국에 있는 중국의 팬들과 우리 안에 팬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 인식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갭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떤 중국이나 뭐 일본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의 정세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이 됐지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 아까 우리 윤 기자가 잠깐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을 확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치인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사람이라서 조금 걱정도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최시현 국장님 너무 발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윤 기자도 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용 씨, 다음 민지용 씨 그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책 잘 읽었고요. 아까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라는, 예, 말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 그거에 대한 답일 수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이 책의 결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그 15장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 문단이죠.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그 순간에조차 왕위는 당당히 중국의 요구를 밝힌 셈이었다. 즉 일본이 영원토록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일본은 전후 서양이 강요한 승자의 정의에 늘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면 중국은 승자의 정의를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서로 인식했다. 그것은 일본으로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이 책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을 능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절대 사과하지 않으려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언젠가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저는 소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한승철님 소감. 음소거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네네. 예. 좋은 그 의견 같은 거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마지막에 갑자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도 피고 해서 뭔가 얘기하시려고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없어요. 보좌관님 패스하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얘기 되게 재밌게 잘 됐고 굉장히 사실은 두껍고 어려운 책이었는데 그래도 끈기 있게 읽어가지고 거의 뭐 600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500페이지가 넘는 거대한 책을 다 읽었다는 점의 의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고 안녕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네, 들어가세요. 자, 이대로 사진 한번 찍읍시다.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뭐 된 걸로 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